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자산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맞는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야권의 정치 변화 제8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자신의 예비 후보 개소식에서 한 얘기입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안철수 대표로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본인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돼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병호 의원이 탈당할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야권 지형, 더 나아가 정치권의 지형에 변화를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창당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런 예측이 계속 맞아 들어간다고 속단하기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를 국민의당은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야권의 파이가 커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존 야권 지지층을 갈라먹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호랑이는 담비가 잡는 법이다. 더민주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꾼 조경태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오창석 예비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오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은 다 우리한테 얻어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서 맹세했다는 영화 친구의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탈당과 입당 그리고 복당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이 목소리만 클 뿐 궁극적인 비전이나 혹은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회는 다원화되고 있고 개인의 이익에 중시되는 시민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당은 아직도 산업사회적 이익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난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 새누리당 정도원 의원이 공천살생부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살생부 논란. 일단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논란은 총선 공천 문제로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대선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는 하지만 이 논란이 끝났다고는 결코 볼 수 없을 겁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포수 요기 베라가 한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원입니다. 예, 60대 10명 중에 2명이 3년 사이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예? 예,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 은퇴 시기가 겹쳐진 데다가 사회보장 시스템도 잘 갖춰지지 못한 탓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가구 주인 가구 중에 2011년에 빈곤층이 아닌 가정 중 2014년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곳의 비중이 19.2%다. 예. 이건 뭐 40대나 30대의 그 빈곤 진입률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거든요. 예. 소득 분위별로 봐도 이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60대 가구의 소득의 최상위 계층인 5분위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계층이 강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측면에서도 60세 이상은 소득이 크게 줄어드니까 당장 쓸 돈이 없어져서 자산을 처분했고요. 그리고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중 가장 높은 가운데 지금 60세 이상 가구의 사정이 계속 팍팍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 불안과 시장 포화로 자영업자의 가구 경제 사정도 악화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60대 이상의 이 자영업자다. 뭐 정말 대책이 안 쓰는 거죠. 이거 참 저도 5, 6년 후면 60이 넘는데 참. 자, 그리고 대학 학위로 바꿔도 경제활동에 뛰어들지 않는 인구가 1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그러네요. 예, 이건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너무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이거 역시 통계청 자료인데요. 작년 대졸 학위 이상 그 비경제 활동 인구 334만 6천 명. 예. 1년 전보다 4.7% 증가했고요. 이게 이제 그 대졸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가 2000년에 159만 2천 명보다 2배 이상 기록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매년 꾸준히 증가했거든요. 2004년에 200만 명 돌파한 뒤에 2013년에는 300만 명 찍었고요. 예. 이후에 계속 증가돼서 작년에는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대졸 이상 졸업자 중에 전문대 졸업생보다 일반 대학 나온 졸업생들의 그 비경제 활동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전문대 졸업생이 훨씬 더 취직이 더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학 졸업 맞고 다시 전문대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이 문제가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가?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취업 자체를 단념하는 대졸자가 증가한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취업을 단념하는 대졸자가 늘어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원에 다니는 등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증가한 세태를 반영한 통계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취업자가 가고 싶은 일자리와 실제 갈 수 있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 이게 심화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졸 이상 실업자가 작년에 42만 5천 명, 전년보다 5.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이게 구직하려고 하고 돌아다니는 이 젊은 청년들이 4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대졸 이상의 실업률이 이제 통계로 잡힌 것만 3.6%, 실제로는 더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더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높죠. 예.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중은행에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선 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아도 통장 개설이 가능해지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이제 최근 2, 3년 전부터 은행들이 대포 통장을 줄인다고 해서요. 통장을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 증빙서를 제출토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통장 개설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주부나 대학생,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통장 만들기 어렵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신한, KB국민 등등 5개 시중은행들로부터 네. 오늘부터
예. 금융거래 한도 계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100만 원 이하, 예. 현금 자동 입출, ATM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30만 원 이하에만 이제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별로 1인당 통장 한 개를 만들 수 있고요.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예. 단지 이제 단기간에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든 사람이나 본인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적이 있던 사람은 이 계좌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부가 모임용 통장을 만들려면은 뭐 구성원 명부, 회칙, 모임의 존재를 입증한 서류,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은행에 갖다 줘야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리고 대학생도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을 넣어줄 통장 만들려면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런 걸 갖다 줘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융감독원은 세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좀 소액일 경우에는 간편하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선의를 봐준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에 금융거래 한도 계좌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봅슬레이의 원윤종, 서영우 선수. 예. 올 시즌은 세계 랭킹 1위로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진짜 금이 환영 아닙니까 이거? 그죠? 예, 그렇죠. 예. 이 2015-2016 시즌을 마친 썰매 대표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 봅슬레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 올 시즌 이 월드컵 시리즈가 모두 8번의 대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면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고요. 이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도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에다가 예. 이 세계 선수권 대회 은메달까지 거머쥐면서 이 세계 랭킹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계 랭킹 1위 서영우 선수 이대로 가면은 이 평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반면에 이 세계 랭킹 2위인 윤성빈 선수는 2인자는 말이 없다. 1위가 될 때까지 묵묵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듣고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선수들은 어쩔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둬도 이 단 한 명만이 차지하게 되는 이 최고의 자리에 선수들은 늘 목말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관심을 모았던 경기가 하나 있었죠. 전북 현대하고 중국 장수 수닝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예. 여기였는데 전북이 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차전이었었거든요. 이 전북 현대가 이 장수 수닝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 전반에 이 태세이라 선수에게 선제골 내줬고요. 후반에 이동국 선수가 동점골 넣으면서 쫓아갔는데 예. 후반 21분하고 24분에 연속골 내주면서 무너졌고요. 이 장수 수닝이 1,100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영입했던 이 브라질 대표팀 출신의 태세이라 그리고 이 하미레스 선수에게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북이 어제 이제 과감하게 공격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 역시 닭공 축구였는데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전북의 실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수비에 허점이 많이 드러났고요. 이 최강희 감독으로서는 특히 이 허점이 드러난 중앙 수비에 관한 좀 보완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하지만은 좋은 소식도 있어요. FC 서울은 이 산프란체 히로시마인가요? 여기에 예, 맞습니다. 아주 정말 3.1절답게 승리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용수 감독이 어제 이 4대1로 산프란체 히로시마를 이기고 난 뒤에 이 3.1절에 국민들에게 기쁨을 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먼저 이제 선제골을 허용했는데 이 수비수인 김원식 선수가 골 넣으면서 전반전을 1대1로 마쳤고요. 이 후반전에만 아드리아노 선수가 3골 몰아넣으면서 이 골잔치 벌였습니다. 예. 이 아드리아노 선수 대단하네요. 이 태국 부리람하고 1차전에서 4골, 어제 3골이거든요. 예. 두 경기에서 무려 7골을 기록했는데 FC 서울은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조선두로 나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도핑으로 18개월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 선수의 징계가 오늘로 만료가 된다 그러는데 예. 근데 문제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어렵죠, 아직?
예,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이 도핑 양성 반응 때문에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었죠. 오늘로 만료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대한체육회에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이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리우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이중 처벌이다라는 논리로 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올림픽에 출전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고 올림픽 출전 기회를 주는 것은 이 특혜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규정을 개정하려면은 이 체육회나 수영연맹이 좀 나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 체육회가 이 체육단체 통합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고요. 이 수영연맹도 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박태환 선수를 위한 개정 논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자, 그리고 프로농구에서는 오리온이 동부를 제치고 플레이오프 4강에 올랐네요. 예, 오리온이 어제 이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6강 3차전에서 이 동부를 79대 67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간단하게 동부를 3연승으로 제압을 하고 9년 만에 플레이오프 4강에 올랐거든요. 이 헤인즈와 잭슨, 이 두 선수가 동부의 수비를 굉장히 흔들었고요. 이 틈을 타서 이 이승현 선수가 외곽 슛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자, 오리온 오는 8일부터 이 모비스하고 오전 삼성 승제로 플레이오프 4강전 벌이고요. 오늘은 또 다른 6강전이죠. 이 삼성과 인삼공사의 플레이오프 6강 3차전이 열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 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굼 때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 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예, 지금 광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시 30분 11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 통제 여파로 우회도로 부근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릉로와 종합로 쪽으로 우회하려는 차량들로 인해서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정릉 진출램프 그리고 기름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은 하위 차로에서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북부간선도로로 이어져서도 외곽 쪽으로는 원릉 부근 그리고 묵동에서 신내까지 밀리고 반대편으로
순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부터 중랑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 부근 일대로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 월계 1교에서 수락지하차도까지 정체입니다. 이 밖에 천호대로 군자교부터 동대문구청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고산자로가 동대문구청에서 경동시장까지, 반대편으로는 고대 앞 삼거리에서 경동시장까지 주춤합니다. 동서문로도 미아사거리부터 종암로 고려대역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인천로 역시 고대 앞 사거리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동작대교 북단에서 서빙고로 쪽으로 진입하는 지점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동작대교 남단부터 서빙고로 쪽으로 차량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미국 대선 일정에서 슈퍼 화요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슈퍼 화요일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슈퍼인지, 이게 분명히 동네 슈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건 확실한데요. 이거는 사실 미국 대선 일정에서 가장 많은 주에서 동시 경선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과연 민주당에서 힐러리가,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표심 굳히기에 성공할지 이런 거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시죠?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예. 근데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좀 더. 이 슈퍼 화요일이 뭔지. 그야말로 선거에서 슈퍼입니다. 슈퍼. 왜냐하면 이 예비 경선,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이 한 개 주마다 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하루 전국에서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예비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거의 굳히기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당당 후보가 거의 각 당 후보가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 치고선 그야말로 슈퍼 튜스데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13개 지역에서, 그죠?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미국의 동부, 제일 먼저 시간이 빠른 동부 지역의 6시 반입니다. 저녁 6시 반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한창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그 투표소 마감이 앞으로 이제 한 30분 있으면 동부 지역에 조지아하고 버지니아하고 그다음에 버몬트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투표소가 닫으면은 처음으로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고요. 매사추세츠주는 8시까지입니다. 1시간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13개 지역 중에 제일 서쪽에 있는 게 알래스카도 오늘 합니다. 그래 알래스카는 투표소 마감이 자정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게 개표가 다 되고 그러면 한 8시간 정도 앞으로 있어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요. 오늘 특징은 텍사스가 오늘 끼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대연수가 많은데 공화당에 이거 여기 결과 보는 게 포인트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매사추세츠에 가장 백인 리버럴들이 많이 몰려 살고 나머지 백인들한테도 선거 영향을 주는 매사추세츠 뒤졌지만 샌더스가 그래서 매사추세츠에서 얼마나 선전을 하는가가 민주당 쪽의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매사추세츠가 6시까지 한다고 그러셨죠? 했다고 그러셨죠? 그죠? 8시요. 8시. 예. 자,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한 지금부터 8시간 후쯤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후 한 5시쯤 되겠네요.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힐러리가 지금 그 13개에서 몇 개 주 정도 좀 우세하다고 점쳐집니까, 지금? 지금 그 전문가들은 한 7개 내지 8개 지역은 이미 힐러리가 이긴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13개 중에서 7개에서 8개요.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샌더스가
그 지지율만 봐서는 이기는 게 아니고서 이제 경합 지역, 물론 버먼트 출신이기 때문에 버먼트는 샌더스가 이길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콜로라도, 미네소타,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요게 이제 그래도 샌더스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주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 샌더스가 이렇게 맨 처음에 샌더스 열풍이다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샌더스 열풍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조금 분위기 보면은 그게 죽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 여기는 백인 절대 다수 지역입니다. 샌더스의 캠페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백인들을 향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의 민주당 안에 있던 백인들의 절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샌더스 바람이 확 부른 거죠. 그 다음에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났는데요. 네바다는 히스패닉 표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표가 절대 다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빌 클린턴도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이게 블랙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색 인종들한테 가까운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 힐러리를 블랙들이 외면하고 오바마를 지지해가지고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 쪽에 지지를 고정시킨다 해가지고 아시겠지만은 흑인 지도자들이 또 소수의 지도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지지 선언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게 주요해가지고 네바다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기면서 이 상승세가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힐러리가 이제 기선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샌더스가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스스로 칭하면서요. 이 유색인종 쪽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미국에서 유색인종들의 프라이오리티 이슈가 경제 이슈 이전에 보건, 복지 아니면 이제 인종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불평등에 관해 더 민감하기 때문에요. 사실 버니 샌더스의 바람이라는 거는 중하층민에 속해 있는 그 백인 다수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그리고서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어필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또 일부에선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클린턴이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정도의 후보는 간단히 누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트럼프 뒤에서 빌 클린턴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종의 뿌락지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앞으로 4년 더 백악관은 민주당 거다. 이것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가 지금 좌불안석인 거죠. 그런데 공화당에서 볼 때에 트럼프가 아니고서 루비오가 후보가 되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힐러리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는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긴다 하더라도 그 공화당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프라이머리라는 이 예비 경선은 대통령 후보를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7월달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들을 뽑는 겁니다. 그 대의원 안에는 이렇게 선출직 대의원이 있으면은 당연직 대의원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건 당원이라든지 당 지도부라든지 연방급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끝에 가면은 전당대회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오늘도 1위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슈퍼와일에서도? 그렇죠. 사실 지금 이긴다는 거는 각 주에서 더 많이 표를 획득했다라는 걸로다가 승패를 얘기하지만은 후보 대의원 수를 확보하는 게 진짜 승자인데 오늘 걸린 중에서 텍사스가 대의원 숫자가
15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텍사스는 테드 크루즈의 안방인데 거기 출신인데 텍사스에서 지지율이 50% 이상이 넘으면 텍사스 공화당 방식은 승자 독식입니다. 50% 넘으면 150명 이상의 대의원을 혼자 다 갖고 갑니다. 예. 그럼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선이라는 게 금방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그 주마다 대의원 수가 다르고 주마다 또 이걸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서 이렇게 주시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이 히스패닉이나 이쪽에서 더 많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안 돼. 사실 민주당 안에는 유색인종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향이 큰데 공화당 안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화당 프라이머리라든지 공화당 커커스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안에서 사실 루비오나 크루즈라는 공화당 백인 중심들이 점 찍은 후보지에 비해서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사실 지난 4개 주의 예비 경선 트럼프 유세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한 10군데 이상을 다녀봤는데 지금 트럼프의 열광에서 나온 백인 유권자들이 시골의 중하층되는 백인 유권자들, 아직까지 투표는 별로 안 해봤던 사람들이 속에 앵거가 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당신들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걸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좀 공화당의 우파지만은 좀 리버럴하고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유색인종들 중에 백인화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는 그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공화당 안에는요. 자, 그러면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공화당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죠? 공화당 전당대회 그렇죠. 같은 데서 가능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게 대선 후보 자리를 굳히느냐 아니냐 상당히 결정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슈퍼투스데이의 큰 틀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공화당에서는 과연 트럼프가 서던 스테이트라고서 오늘 그 경선 치르는 주들 13개 중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바이블 벨트의 지지를 받는 게 관건인데 바이블 벨트에서 엘라베마라든지 그다음에 아칸소라든지 조지아,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5-6개의 바이블 벨트의 핵심 주에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그 지지도가 높냐 안 높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민주당 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버니 샌더스가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라는 경합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된다. 미네소타라는 게 관심 지역인데요. 미네소타 주위가 일리노이가 있고 미시건이 있고 오하이오가 있고 인디애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표준이고 백인들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샌더스가 미네소타에서 선전하면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갈 거다. 이게 오늘 그 슈퍼투스데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과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미국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요새 사드 배치 논의가 지금은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연이은 도발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문제와 맞물린 중국의 어떤 그런 입장 이것과 맞물린 문제가 바로 사드 배치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히스토리 뉴스, 역사 속의 뉴스를 생각해보는 시간
바로 이 시간에는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무기들이 존재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무기, 이 살벌한데. 이 인류 최초의 무기는 짱돌이었겠죠? 인류 최초의 무기라기보다는 인류를 만든 게 무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의 시작을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구석기 시대의 대표인물 그러면은 이제 주먹도끼, 핸드엑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짱돌. 조금 짱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짱돌이 아니고 예. 깨낸 돌이죠. 그러니까 돌을 가공한 최초의 행위. 예. 이제 잘물을 가공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무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자체가 이제 무기의 역사이고 싸움의 역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은 무기를 만든 다음에 보관과 이제 평화와 보관이죠. 농경은 훨씬 다음에 만들어졌고 최초로 인간이 만든 도구가 바로 이제 다른 생명을 살상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요, 햇수로 정치학을 전공한 지가 36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동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도 이 동물의 왕국 이런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봤다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회의하다가도 이거 동물의 왕국 할 시간에 내가 회의 중단하고서 가서 동물의 왕국 보고 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동물 얘기를 하냐면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지금 박사님께서 이 싸움의 역사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쟁하는 동물은 유인원 중에서 침팬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딴 거는 그렇게 조직적인 전쟁이 안 되는데 인간과 닮은 동물일수록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기와 인류 역사가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근데 당시에 이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인간들이 전쟁을 했을 거라고는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침팬지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인간 자체가 다른 동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동물의 일원이었던 존재가 다른 동물에 대해서 우위를 좀 하고 내 동물과 다른 존재로 정립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 된 거죠. 그 도구를 단순히 이제 돌로 이제 야자 깨는 원숭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다른 동물과 맞서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전쟁, 일반적으로 보자면 역사적 기록은 마땅치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좀 추정하자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일단 국가 또는 이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먼저 성립이 된 다음의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사실 이제 무기도 그래가지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돌에서부터 해가지고 진화를 거듭할 텐데 총, 화약무기 이게 이제 사실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오는 근대적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화약무기는 조금 좀 더 거슬러 올라갔죠. 사실은. 중국에서 화약을 발명했으니까. 화약을 발명한 것이 대략 이제 기원 후 7세기경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또 그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좀 진보된 개인 화기라고 부르는 총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15세기 무렵이기 때문에 한 8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고요. 근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 송나라 때도 이미 이제 화포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화포가 총이죠. 그러니까. 대포에 가깝죠. 좀 더 이제 총신이 길고 총구가 좁아서 개인용 화기라기보다는 이제 집단 화기로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니면서. 그러면 또 좀 농담처럼 전해지는 속담이 그런 거죠. 중국인들은 화약을 만들어서 불꽃놀이 하는 데 썼는데 유럽인들은 그걸 배워가지고는 총 만드는 데 썼다. 이게 이제 유럽과 아시아 또는 동양과 서양의 역사적 균형의 저울추를 바꾼 대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이 사실 유럽과 중국을 놓고 보면 덩어리는 거의 비슷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땅의 크기라든가 인구 규모나 이걸 보면 둘의 무게가 서로 비슷했는데 중국은 이제 하나의 통일된 제국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었고 유럽은 수십 개의 나라들로 분열돼 나왔기 때문에 쪼개졌다 붙었다 막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내에서 전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고 그런 것들이 화약을 무기로 이제 이용하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총
그 화약 무기는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그 유명한 그러네. 최무선에 의해서 이제 여러 차례 개량이 되면서 이제 화포류들이라든가 또 이제 뭐 얼마 전 꽤 오래됐죠. 영화로도 나왔죠. 신기전이라고 해서 신기전. 왜 이제 다연발 그 화살 발사를 하는 게 그거는 이제 화살이 막 비오듯이 그냥 쫙 오는 거죠. 좀 과장이 좀 있는 분이긴 합니다만. 원래 뭐 이 뻥이라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런 무기들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총은 이제 유럽을 통해서 먼저 나가사키나 일본인들에게 전해졌고 일본인들이 그걸 임진왜란때 사용함으로써 당시 조선군을 아주 좀 낭패에 빠뜨렸던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말부터 총과 관계없이 이제 화포 부문에서는 좀 진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면도 이제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세계대전, 이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대전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복전쟁을 우리 세계대전이라고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은 또 모르겠지만 1차 세계대전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유럽식 시각이다 이 말씀이신데 그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그랬을 때 노스트라다무스 시대에는 세계가 유럽이었다는 거죠. 이런 바로 그 말씀이신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럽은 중국과 달리 동양서양과 달리 이제 특별한 좀 뭐랄까요? 권력적 구심점 없이 조심점 없이 이제 분리되어 왔었기 때문에 유럽의 몇 개 대표적인 나라들이 전쟁에 휩쓸렸던 거죠.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여기 이제 빨려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대제국으로 이제 큰 나라들이었었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제 산업혁명을 직전에 완료하고 산업혁명 과정에서 무기의 기본적인 속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화약 무기 중심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철강 재련 기술의 이제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이제 자동화 기기의 발전 이런 것들이 1차 대전기를 이른바 세계 무기의 박람회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그때까지 모든 무기들이 이제 대거 전쟁에 동원됐죠. 기관총, 곡사포, 비행기, 잠수함 무엇보다도 독가스 이런 것들이 무기로 사용되면서 엄청난 이제 대량 살상을 좀 초래했던 거죠. 그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거를 보면 그게 이제 1차 대전 그 발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독가스 얘기 사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무기가 굉장히 진화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진화라기보단 전쟁 대비 과정 자체가 무기의 개발 과정이었으니까. 근데요, 저는 참 그게 좀 그게 인간의 속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기술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발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무기예요. 어떻게 된 게? 제일 먼저 인간이 만든 게 무기였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게 속성에 속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2차 대전 때는 역시 또 이 원자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핵폭탄. 그죠? 두 가지 현대의 공포, 현대 이제 전쟁의 공포가 굉장히 심각한 공포를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수천 년간 인간이 공포를 느껴왔던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이제 인류 최후의 날이 무엇으로 올 것이냐. 주로 이제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인간의 그 근원적 공포에 자리 잡은 것이 이제 핵전쟁이죠. 그리고 이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수단, 무기 수단이 좀 거기 개입돼 있죠.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이제 사드 문제도 사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미사일도 독일군이 2차 대전 중에 개발해서 영국 무인으로 이제 폭탄만 날 실어보내는 공습으로 썼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원자폭탄과 결합한 미사일. 이게 이제 현대의 근원적 공포를 이루고 있는 거죠, 현대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걸 종합해 보면 사실 그 무기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벽 뒤에 있는 사람도 총을 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 문명 전개 과정을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 주장은 그렇습니다. 인류가 이제껏 만들어 놓고 안 쓴 무기는 없다. 이게 가장 이제 끔찍한 미래에 대한 예견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분량의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안 쓴 채로
이제 계속 밀봉해 둘 것이냐. 그럴 만큼 이제 인류가 현명하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좀 불안한 문제죠. 그리고 옛날에 그 모순이라고 해서 창과 방패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방패는 괜찮고 창만 문제라고 하는데 방패가 두꺼워질수록 창도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이게 사실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어력이 높아지면 공격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상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이 만들어놓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전통적인 방어 수단들, 그러니까 성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력화돼 버렸고요. 뭐 방어 보조 수단으로서의 레이더 정도만 발전했다는 것,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사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3978님 이런 글 주셨어요. 좀 읽기가 좀 저도 나트가 없습니다만 신율 교수님의 유머 곁들인 멘트 즐겁습니다. 애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개강 첫날인데 여러분의 힘을 받아가지고 힘차게 첫날 보내야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